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그 현장을 본 마을 사람 모두가 무릎 꿇고 울부짖은 이야기.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온 단어. 믿을 수 없다, 이게 진짜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제가 어느 외신 포럼에서였어요. 익명의 사용자가 올린 글 하나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죠. 한 나라의 기술이 생명을 살렸다. 의사가 없던 마을에 기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코리아. 처음엔 다들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니 뭐니 말은 많은데 그게 어떻게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더군다나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데요. 실제 현장 영상이 공개된 순간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기술. 의료 사각지대를 뚫고 들어온 무언가.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케 한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삼성. 잠시만요. 이건 단순히 기업이 기술을 수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명을 현장에서 실제로,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희망조차 남지 않았던 순간에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든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일을 알지 못했죠. 왜였을까요?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기지 않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을 뒤흔들고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NHK까지 이 이야기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을 때 단 하나의 나라 이름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박선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47살이고 IT 기업에서 기술 개발 파트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 올해 봄, 그러니까 2025년 4월, 제가 담당했던 한 프로젝트가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업무의 일환이었어요. 기획안을 받고 일정 조율하고 그저 평소처럼 회의를 하며 새로운 기술 하나를 만들어내는 줄만 알았죠. 그 기술이 결국 사람 한 명의 삶을 바꾸고 수천 명의 사람들 마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새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작은 굉장히 조용하고 작았습니다. 삼성의 사회공헌팀에서 내부 공지를 하나 보내왔거든요. 아프리카 의료 사각지대 원격 의료 시범 프로젝트. 단순한 CSR, 그러니까 사회공헌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게 이미 몇 해 전부터 삼성이 진행하던 활동이었거든요. 학교 없는 곳에 교육 키오스크를 보내고 정전이 잦은 마을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런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좀 달랐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탄자니아 북서쪽 이태계 마을. 구글맵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곳에 AI 기반 원격 진료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 형태로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사도 없는 곳에 AI 시스템만 갖다 놓는다고 무슨 진료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팀 리더였던 이혜진 부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호 씨, 여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음을 무언가 있음으로 바꾸는 기술이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 안에서도 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거창한 사명감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요.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기술을 붙이고 사용성을 체크하고 현지에 보낼 키오스크를 조립하고 전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억나요? 처음 AI 진료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때 모니터 한쪽에서 생소한 아프리카 사투리와 함께 낯선 배경의 모습이 보였던 순간을요. 현지 간호사였던 에스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조용한 소년 하나가 화면에 들어왔을 때 제 머릿속엔 그냥 우리 시스템을 처음 쓰는 대상자 정도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몇 주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화면 너머에선 누군가가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이택의 마을. 구글에도 정보가 거의 없고 지도에서 겨우 윤곽만 잡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인프라라고는 거의 없고 전기도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끓이지 않으면 탈이 날 정도였죠. 그런 곳에 최신 AI 기술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들여놓는다는 게 처음엔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지와의 연결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자동 언어 감지 기능이 있어서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실시간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었죠. 하지만 예상 못했던 건 그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처음 접속된 날, 화면 속에서 낯선 얼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헐로.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 마웬가였어요. 에스더는 마을에서 간호조무사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을 받진 못했지만 자기 손으로 마을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책임감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처음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에스더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절박함이었습니다. 마을엔 의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고 어르신들이 숨을 가쁘게 쉬어도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 말을 듣고 제 목이 조금 메었어요. 그동안 저는 기술을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만 다뤄왔거든요. 빠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라는 수치에 집중해왔고 그걸 뛰어넘는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의 첫 통화를 마친 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기계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며칠 뒤, 저희 팀은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에스더와 테스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 자이르 무암바, 13살 남짓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기계도 그렇게 판단했죠. 에스더는 그렇게 말했지만 화면 속 자이르는 왠지 모르게 무척 말이 없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이 얼굴이 유난히 그늘져 있었고 질문을 하면 눈만 깜빡일 뿐 대답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냥 단순한 감기 같지는 않았죠.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론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AI는 정해진 증상과 수치를 기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미묘한 이상함을 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자이르라는 아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에스더에게 주기적인 상태 확인 요청을 했고 체온, 호흡수 맥박을 매일 기록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에스더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단지 그 아이의 눈빛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이르의 얼굴은 언제나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참는 듯한 표정. 13살이라기엔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어른스러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자꾸 저려왔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스템 점검을 위한 주기적인 연결이었죠. 에스더와의 통화도 짧았고 진료 기록도 대부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이르가 화면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르는 요즘 좀 지쳐 있어요. 기침이 심해졌고 밤마다 열이 나더라고요. 에스더는 그렇게 말했지만 AI 시스템은 여전히 단순한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AI가 내놓는 결과에는 언제나 데이터 기반의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직관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동영상도 함께 촬영해 주세요. 아이의 걸음걸이, 말투, 표정 같은 것도요. 처음엔 에스더도 난감해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영상 전송이 어렵고 휴대폰도 구형이라 화질이 나쁘다며 미안해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3일 오전 10시 20분 에스더가 자이르의 영상을 전송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출근길 전철 안에서 메일을 열어봤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상 속 자이르는 제 기억 속 자이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몇 주 전만 해도 화면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였는데 그날 영상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걸음걸이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말은 거의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어제부터 자꾸 경련이 일어나요. 밤엔 거의 잠도 못 자고요. 이게 단순 감기일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뇌수막염, 뇌염, 희귀 감염병, 심지어 말라리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겐 직접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건 원격으로 화면과 수치와 간접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후 바로 회의실을 예약하고 팀원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자이르라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스템, 그냥 테스트용 장비 아니잖아요. 이건 누군가의 생명줄이에요. 회의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다들 잠시 말이 없었고 한참 후 이혜진 부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해보죠. 기술이든 인력이든 뭐든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 앉아 있었던 저희 팀은 더 이상 기술 개발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하나하나가 현장의 의료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급 회의에서 저는 먼저 자이르의 상태 영상을 반복해서 틀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경련, 창백한 얼굴, 식은땀. 모든 게 이상했고 위급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해요. 이걸 AI의 문제라고 넘기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은 아직 진짜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기술 지원 파트에 있던 이지연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 삼성병원 감염내과하고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영상과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내면 진단을 내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는 바로 실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데이터 정리, 번역, 통신 안정화, 파일 압축, 이미지 보정.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날 안에 다 끝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보고서. 자이르 무함바 AI 원격 진단 외부 자문 요청. 이 문서를 들고 저는 다음 날 직접 서울 삼성병원 감염내과를 찾았습니다. 정확히 2025년 5월 4일 오전 9시 15분. 저는 의사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제 소개를 하고 자이르의 상황을 설명하고 AI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 현장의 감각을 이야기했어요. 다행히도 장경수 교수님이라는 중년의 감염내과 전문의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 영상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에스더가 보낸 영상과 자이르의 상태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장 교수님은 영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셨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감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바이러스성 뇌염 혹은 초기 뇌수막염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순간 제 입에서 숨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치료는요? 지금 아이는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있고 거긴 의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긴급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합니다. 치료 골든타임은 이틀 안팎이에요. 지체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지금부터 이틀 안에 아이에게 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신이 멍해졌고 바로 이혜진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약이 필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약을 보내야 해요. 지금 당장요. 부장님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봅시다. 다급했습니다. 서울에서 탄자니아 북서쪽 외진 마을까지 약을 들고 가는 데만 최소 이틀에서 사흘이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골든타임이 이틀이면 이미 늦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혜진 부장님에게 그렇게 물었고 부장님은 바로 본사 사회 공헌 전략실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 통의 내선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호 파트장님, 본사에서 글로벌 긴급 구호 협력 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의 글로벌 물류 허브와 UN 협력 통로를 이용해 긴급 의료 물품을 가장 빠른 항로로 보내겠다는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시간은 정확히 2025년 5월 4일 오후 4시 5분. 그 시각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약품 확보. 삼성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확보했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해외 반출 승인까지 처리되었습니다. 사내 의료기술팀에서는 약품 보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휴대용 저온 캐리어를 준비했고 드론 개발팀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거리 항공 드론의 현지 적응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복잡했던 건 도착지의 위치였습니다. 이택의 마을은 민간 항공편이 닿지 않는 지역이었고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조차 차량으로 5시간 이상을 들어가야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이 직접 배송하는 건 어떨까요? 드론 개발팀의 김재호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지에서 약을 수령할 사람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가 탄자니아 주재 NGO와 연계해서 최종 배송을 드론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팀 전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현지 수령자는 물론 에스더였습니다. 그녀는 저희와 통화하던 중에도 자이르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열이 나고 있어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희 팀은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 순간 이 일을 업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대리는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선호 씨, 이 아이 진짜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날 밤 사내 협력팀과 항공 물류팀 그리고 삼성의 아프리카 협력법인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협업, 하지만 누구 하나 무리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 그 모든 수고는 하나의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것. 2025년 5월 5일 새벽 4시 5분. 서울에서 출발한 긴급 의료 패키지가 인천공항을 통해 첫 이륙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국제공항. 거기까지의 비행만 열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먼 여정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항공편이 이륙한 그 시각, 에스더는 자이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선호 씨, 자이르가 이제 눈을 거의 못 뜨고 있어요. 숨도 많이 얕아졌어요. 지금 오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침착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숨기지 못했고 저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스더, 지금 약이 가고 있어요. 정확히 오늘 밤이면 도착할 겁니다. 도착 즉시 드론으로 옮기고 당신 손에 직접 전달될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초조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드론 착륙 지점의 날씨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지금 착륙 지점 일대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담당자에게서 들려온 말에 저희는 또 한 번의 난관을 마주했습니다. 드론은 우천시 착륙 자동 실패 설정이 되어 있었고 비가 일정 강도 이상일 경우 자동 회항 시스템이 발동되도록 설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실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항은 곧 생명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이혜진 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항 조건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착륙 도중 사고 위험이 큽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혜진 부장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드론은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 하나의 생명을 싣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8분. 드론은 다르에스살람 공항에 도착한 의료 패키지를 수령했고 바로 이택의 마을로 이륙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저희는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드론의 좌표를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론 항로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신 신호 불안정. 실시간 GPS 좌표가 끊기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위성 연결 끊기면 드론이 자동 회항합니다. 통제 담당자의 외침에 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조용히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론 개발팀의 김재호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수동 조작 시스템으로 우회 항로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그 순간 그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구조대원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6시 5분. 드론의 항로가 끊긴 지 약 15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니터 속 GPS 좌표는 여전히 회색점 하나만 떠 있었고 속도, 고도, 방향 정보는 데이터 없음으로만 표시됐습니다. 지금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지만 회의실 안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했기에 모두가 제 말을 들었습니다. 김재호 과장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조 위성망을 통해 수동 제어 신호를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딜레이가 길고 실시간 반응이 어렵습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일이 정말 말 그대로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벌이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이르 지금 어떻죠?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6시 28분 모니터가 잠깐 깜빡거리더니 드론 위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좌표 회복했습니다. 드론, 마을 인근 이륙 포인트 진입 완료. 순간 회의실 전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벽 너머에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에스더에게 바로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진 그 순간 숨을 멈추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에스더. 흘길 위로 무릎까지 젖은 하얀 유니폼.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고 드론이 내리는 위치에 붉은 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드론을 향해 손을 뻗었고 드론은 마치 그 손을 잡기라도 하듯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강풍과 비 속에서도 드론은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착륙했고 의료 패키지가 하단 격실에서 조심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에스더는 약품 캐리어를 열고 내부의 항바이러스제를 꺼낸 뒤 그 자리에서 자이르의 팔에 직접 주사를 놓았습니다. 카메라가 떨렸고 빛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들려온 에스더의 목소리. 자이르야,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알겠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울었습니다. 지연 대리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고 김재호 과장은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막지도 못한 채 그 화면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었고 희망이었고 절박한 생명을 향한 단 하나의 다리였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회의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고 모두가 모니터 앞에 조용히 앉아 자이르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투약 후 아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 가져다 댔는지 자이르의 얼굴은 화면에 꽉 차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에 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빠르게 들쑥날쑥하던 호흡도 서서히 고르게 변했습니다. 호흡수 안정됐습니다. 체온은 아직 조금 높지만 땀은 줄었어요. 눈이 움직였어요. 그 순간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속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제발 살아줘. 오전 2시 48분. 자이르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정확히 12시간 전, 그 아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지금은 저희를 향해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자이르야, 괜찮아? 에스더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묻자 자이르는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그제야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생명의 회복이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버텨낸 사람들이 만든 인간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 CSR팀을 통해 현지 NGO가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자료로 전달했고, 현지 기자가 간단한 영상 리포트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2천만 뷰를 넘겼고,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언론이 이 사건을 동시에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I를 통해 생명을 구한 한국. 삼성 드론, 아프리카의 희망을 날리다.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기술. 저는 그날 오후 해외 기술 커뮤니티 사이트인 HACKERNEWS에서 이 사건이 1위로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댓글에 이렇게 썼더군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다. 이건 기술이 만들어낸 가장 순수한 형태의 공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자이르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2025년 5월 6일 오후 3시 48분 국제보건기구 WHO는 이 사건을 디지털 의료 혁신의 상징적 사례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직후 CNN, BBC, NHK, 알자지라, 르몽드, 가디언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생명을 구한 한국의 기술.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드론, 한국에서 날다. 삼성의 기술이 아이 하나를 살렸다.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를 울렸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대한민국. 믿을 수 없는 삼성. 이것이 진짜 힘의 모습입니다.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기술로 생명을 구한 나라라는 단 하나의 사실 앞에 세계는 감탄했고,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인류애를 실현하는 국가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저희 팀에 인터뷰 요청을 해왔고, 국내에서도 언론사 수십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혜진 부장님의 한마디에 저희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자이르가 살았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 기사가 아니라 기억에 남을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그 말이 너무나 맞았기에 저희 모두는 조용히 그 사건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삼성은 이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오지 15개 지역에 AI 의료 키오스크와 드론 의료 배송망이 설치되었고, 한국 기업들과 NGO들이 함께 참여해 국경 없는 의료 지원을 실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호 씨, 자이르가 학교에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선생님께 했던 첫 마디가 있었는데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듯 뜨겁게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기계도 기술도 프로그램도 아닌 한 사람의 말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이르가 다시 걷고 웃고 학교에 가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 팀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회사 생활은 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기술은 숫자다. 정확하고 빠른 게 제일이다. 그렇게만 믿고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책상에 앉을 때 문득 자이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가 화면 너머로 처음 저를 바라보던 날, 그리고 땀에 젖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으로 돌아왔던 그 순간까지. 그 기억은 제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매일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팀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심시간마다 회의실에 모여 다음 단계의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멀리 날아가는 드론이 필요해요.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작동되는 오프라인 진단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언어가 전혀 안 통하는 지역을 위한 시각적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그 회의는 업무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약속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지금도 우리 기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하고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따뜻한 기술, 사람을 향한 기술의 얼굴을 함께 떠올려주기를 바랐습니다. 에스더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 달에 있을 국제의료 포럼에 초청 연사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자이르는 자신이 살았던 이야기를 직접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조용히 객석 한켠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이르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겠지요. 고맙다, 자이르야. 너를 만나서 정말 고마워. 2025년 7월 23일 오후 1시 45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저는 누구보다 먼저 입국장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포럼을 준비한 주최 측과도 인사를 나눴고, 행사 순서에 자이르가 직접 무대에 올라 간단한 발표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들이 입국장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에스더 마웬가. 작년보다 훨씬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는 무표정이던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먼저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았습니다. 박선호 씨.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한국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고 서툰 한국어 속에 담긴 그녀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낯익은 얼굴 하나가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자이르 무함바. 검은 셔츠에 밝은 회색 슬랙스를 입은 소녀는 이제 더 이상 그날의 위급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의지와 생기, 그리고 무언가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진 빛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자이르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꼈는지는 아마 말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자이르, 내가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입국장에서 나온 세 사람은 공항 대기실 한쪽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지만 그 자리만큼은 마치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에스더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자이르가 직접 쓴 편지예요.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진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쥔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의 서울은 유난히 더웠지만 그 벤치 위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에스더가 건넨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흰 종이에 단정한 영어 글씨. 아직 한국어는 서툴다는 이유로
자이르는 영어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박 선생님께 제가 거의 죽을 뻔했던 그날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드론은 기억납니다. 엄마가 울던 모습도 기억나요. 그리고 선생님도요. 선생님은 저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를 몰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을까? 그 모든 질문에 자이르의 짧은 문장이 조용하고 확실한 대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한 명의 개발자였습니다. 기술이란 성능과 효율로만 평가받는 분야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기술은 사람에게 닿아야 완성됩니다. 그것이 작은 화면 하나를 통해서든 하늘을 나는 드론을 통해서든 손편지 한 장을 통해서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먼 나라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기적을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술을 만들고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자이르의 삶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향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이것은 그중 하나의 기록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